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콘 수업이나 이런 데 보다 보면 게임 이론이나 죄수의 딜레마 이런 키워드들을 이렇게 접하셨을 텐데 게임 이론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게임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 이벤트 통해서 아마 이 포스터를 보셨을 텐데 이 포스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수학적인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게임 티오리가 뭔지를 생각을 하면 게임 티오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게임을 연구하는 학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게임은 비디오 게임도 있고 스포츠 게임도 있고 도박장에서 하는 갬블도 있는데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요. 수학적인 게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이제 게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이게 제가 TA하고 있는 게임 이론 수업에서 그 텍스트북의 한 페이지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호들과 단어들과 되게 표현이 모호한 그런 식들이 많은데 오늘 토크에서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을 거고요.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토크에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런 그림들과 예제를 통해서 내 실생활에서 이런 게임 티오리 그리고 게임 이론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게임 이론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라고 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example을 보여주고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게임 이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이 토크에 오신 게 정말 잘한 일인지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기혼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미혼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준비한 예제 중에 마지막 example이 이제 결혼에 관한 문제인데 되게 관심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임 티오리는 그 현실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모델링이 그렇듯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단순화시켜야 되고 굉장히 앱스트랙트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게임 이론에서 쓰이는 예제 중에 하나가 Battle of the Sexes라는 게임인데요. 남편과 부인이 영화관에 갔어요.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영화관에 갔더니 아이언맨 3하고 에반게리온 Q가 지금 상영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로봇 덕후여서 아이언맨 3를 보고 싶고 부인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에반게리온을 보고 싶어요. 근데 부부가 따로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면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보고 싶은 걸 봐서 기분이 좋긴 한데 서로 다른 영화를 보게 되니까 데이트를 못해서 슬퍼진단 말이에요. 이게 게임 티오리 관점에서 봤을 때 게임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남편과 부인이 있으니까 두 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이 파란색으로 나타냈고 부인은 빨간색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남편과 부인 모두 아이언맨이나 아니면 에반게리온 영화를 고를 수 있으니까 각각 두 가지의 액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두 가지 액션을 고를 수 있고 부인이 두 가지 액션을 고를 수 있으니 총 네 가지의 게임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네 가지 칸에 제가 이제 이모티콘과 행복 지수를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이언맨 3를 보고 부인이 에반게리온을 보기로 결정을 했으면 둘 다 보고 싶은 영화를 보긴 보는데 서로 따로 보니까 이게 썩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썩 슬프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페이오프라는 표현을 쓰는데 게임 이론에서 페이오프는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그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액션을 하나씩 고르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각자 어느 만큼의 보수를 받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 페이오프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남편의 경우, 부인의 경우 모두 적당히 행복하지도 않고 뭐 슬프지도 않은 이제 0이라는 행복도가 나타나고요.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우가 굉장히 선호되지 않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한 발 양보해서 에반게리온을 같이 보기로 하면 남편의 페이오프는 행복지수는 0에서 2로 증가를 하니까 남편은 당연히 이렇게 따로 보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에반게리온을 같이 봐줄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논리로 부인의 경우도 이렇게 영화를 따로 보느니 내가 그냥 오늘은 아이언맨 3를 같이 봐줄게 하고 내 행복 지수는 그럼 0에서 2로 올라가니까 나는 이렇게 따로 보느니 차라리 영화를 같이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사고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게 이제 게임 티오리에서 학자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남편이 아이언맨 3를 보고 부인이 에반게리온을 보는 경우는 언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게임 결과에서는 두 플레이어 모두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결정 말고 다른 결정을 했으면 내 페이오프가 올라가니까 나는 이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남편도 나도 양보할 의향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부인 같은 경우도 나도 그럼 양보해서 차라리 아이언맨을 보겠어라고 이제 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도 않은 에반게리온 2를 혼자 보고 부인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아이언맨 3를 혼자 보면 따로 보는 데다 심지어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못 보니까 행복지수가 아까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둘 다 기분이 썩 좋지 않고 행복도가 음수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스테이블한 아웃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Battle of the Sexes라는 게임에서는 언스테이블한 아웃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4개의 결과 중에서. 그리고 이제 반대 대각선에 있는 이 두 가지, 즉 부인이나 남편이 양보를 해서 같은 영화를 보는 경우 둘 다 행복 지수가 이제 0보다 크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선택을 바꿀 의향이 없어요. 여기서 욕심을 부려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겠어 하고 부인이 에반게리온을 보면 행복 지수가 2에서 0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부인은 그 결정을 바꿀 의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왜 결정을 바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 게임에서는 스테이블한 아웃컴이 초록색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2개가 있고, 그리고 언스테이블한 아웃컴이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현상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을 게임 티오리에서 다루는 분야고요. 여러분이 포스터에서 봤다시피 게임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참가하는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리고 룰, 아웃컴, 페이오프로 결정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단순화시켜서 모델을 하면요. 여기서 룰, 아웃컴, 페이오프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하고 굉장히 같습니다. 예를 들어 룰의 경우는 이제 게임의 규칙과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Battle of the Sexes에서는 어떤 영화를 볼 수 있는지가 액션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웃컴의 경우는 게임의 결과인데 남편이 어떤 영화를 볼지 액션을 고르고 부인이 어떤 영화를 볼지 액션을 고르면 이제 그 액션을 고른 상태에서 게임의 결과가 나옵니다. 영화를 같이 보던가 따로 보던가, 그리고 영화를 본다면 어떤 영화를 보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수가 결정되고요. 각 참가자에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행복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물질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게임 티오리스트들이 게임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 세 가지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제 참가자들을 모델링하는데 사람이라는 객체를 모델링하는 게 굉장히 모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임 이론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프 인터레스트하고 레셔널하다는 건데요. 셀프 인터레스트는 뭐냐면 내 보수만 고려한다는 건데, 내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보수를 얻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보수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근데 내 보수가 적으면 안 좋고, 근데 나는 내 전략을 고를 때 내 보수만 고려하겠어. 이런 성향을 셀프 인터레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레셔널이라는 거는 내 보수가 최대화될 수 있는 전략을 고르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능력이 없는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뭘 고르든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사람이고 나는 내 보수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내 행복지수가 올라가거나 내가 돈을 더 받을수록 좋기 때문에 나는 레셔널한 플레이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게임 티오리에서 게임 그리고 플레이어들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죄수의 딜레마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들어보신 분? 네, 아마 이제 들어보셨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느 콘텍스트에서든 꽤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제 게임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제고, 이거를 이제 샅샅이 이제 제가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딜레마인지. 자, 죄수 A하고 B가 은행을 털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수사관이 수사 협조를 요청을 하죠. 네 파트너의 죄목을 나한테 얘기해주면 너의 형량을 줄여줄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얘기를 하면 나는 뭐 형량을 더 적게 받겠구나, 아니면 내가 침묵을 지키면 증거가 뭐 적던가 해서 내가 풀려날 수도 있겠지. 이런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액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트너와 약속을 지키고 시치미를 떼고 침묵을 지키던가, 아니면 파트너의 죄목을 이제 수사관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 형량을 줄여주세요 라고 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게임의 결과, 아웃컴과 페이오프는 둘 다
조용히 있으면 이제 1년씩 정황 근거상 이제 1년씩 뭐 감옥에 갈 텐데, 만약에 둘 다 서로의 제목을 밝히면 너무 죄가 커서 10년씩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요. 한 사람만 배신을 하고 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배신한 사람은 이제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풀려나고, 그 다른 이제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은 20년을 형사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 파란색 범죄자 A가 있고 주황색 범죄자 B가 있어요. 이제 액션이 두 개가 있고, 파란색은 여기서 줄을 고를 수 있어요. 로우를 고를 수 있고, 이제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 배신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황색 범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던가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self interest라는 그 개념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범죄자 A 입장에서는 내 파트너 B가 어떤 형량을 살든 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가 감옥에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성향을 self interest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플레이어 A는 플레이어 B가 B의 보수가 뭐가 됐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범죄자 A 입장에서는 내 선택지가 두 개인데, 이제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내 파트너를 배신하지 않느냐, 아니면 파트너를 배신하고 나는 좀 더 가벼운 형량을 받느냐. 자, 그러면 내 파트너 B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나도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내 파트너 B가 무엇을 고르든 나는 항상 배신하는 게 이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파트너 B가 약속을 지키면 나는 1년을 살던가 아니면 풀려날 텐데 당연히 풀려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파트너 B도 배신을 하면 내가 20년을 살던가 10년을 살던가 당연히 내가 배신을 하는 게 이득이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죄자 A는 나의 이 지적 능력을 통해서 매셔널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배신을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범죄자 B도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신을 하겠죠. 그러면 둘 다 배신을 하고 10년씩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죄수의 딜레마의 이유는, 여러분이 그냥 이 네 칸을 살펴보면 세 칸은 모두 둘이 합쳐서 20년씩 살아야 되고, 여기 칸만 이제 둘이 합쳐서 2년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합쳐서 생각해봤을 때 당연히 배신을 안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오히려 더 현명하게 생각을 했더니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에서 딜레마라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골랐으면, 약속을 지켰으면 1년씩 살고 빨리 나왔을 텐데, 결국 더 깊게 생각을 하다가 배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년씩 살고 10배를 들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unstable, stable outcome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초록색 1년씩 사는 경우가 왜 unstable한지. 범죄자 A 입장에서 봤을 때 약속을 지키면 1년씩 살 텐데 내가 배신을 함으로써 풀려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범죄자 B도 내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게 unstable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이유로 이제 이 아웃컴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고, 오히려 차라리 이 대각선에 있는 노란색 칸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이 노란색 칸에서도 범죄자 B가 이제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20년을 받겠지만 내가 배신을 했으면 10년을 받겠지 하고,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바꿀 그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노란색 칸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자 A는 내가 20년을 사는지 차라리 10년을 살지 하고 배신할 이유가 생기고요.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아웃컴을 냅두고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배신을 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게임 이론에서 이제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내쉬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에는 내쉬 이퀄리브리엄이 하나 있는데 두 범죄자 모두 배신을 하는 경우고요. 이 내쉬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용어의 뜻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 이퀄리브리엄에서 그 각자 플레이어가 선택한 그 결정에서 바꿀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의 경우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요 초록색, 노란색 세 칸 모두 범죄자 둘 중에 한 명은 바꿀 의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색 칸에서는 바꿀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가 유일한 이퀄리브리엄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컨셉이 dominating strategy하고 dominating strategy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죄자 A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근데 내가 항상 배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배신을 하지 않으면 배신을 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니까 나는 무조건 배신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배신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실제 그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전문 용어들을 몇 개 정리를 하면 이 죄수의 딜레마에는 노미네이션이 발생합니다. 그 범죄자 A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배신을 하지 않는 것과 배신을 하는 것에 대한 이 두 전략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나는 당연히 배신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배신을 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범죄자 B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웃컴이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그중 노란색으로 표시한 3개는 언스테이블하고 배신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죠, 범죄자들에게.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스테이블한 아웃컴이고, 지적 능력이 있는 범죄자 2명을 갖다 놓고 다른 방에서 취조를 하면 아마 서로 이렇게 제목을 불어서 10년씩 형을 받고 나올 거다라는 게 죄수의 딜레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전문 용어를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배틀 오브 섹시스 게임에 적용을 하면 이 게임에서는 노미네이션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이언맨을 본다고 항상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에반게리온을 본다고 항상 더 행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줄하고 첫 번째 줄에 있는 남편의 행복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내 부인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 지수가 큰 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노미네이션이 없고요.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2개의 언스테이블 아웃컴이 있고 초록색으로 표시한 2개의 스테이블 아웃컴이 있죠. 이 2개를 내쉬 브루그림이라고 부릅니다. 내쉬는 그 뷰티풀 마인드 영화에 나왔던 그 학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가장 어릴 때부터 해봤을 게임 중에 하나가 가위바위보인데, 게임 이론에서 이 가위바위보의 페이오프를 이렇게 표 혹은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5불을 걸고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5불을 가지기로 했으면 여러분이 가위바위보를 내는 것과 여러분 상대방이 가위바위보 내는 것에 따라서 누가 5불을 얻고 누가 5불을 지불하는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는 게 게임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임을 모델링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전략과 상대방의 전략을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미네이션이 없고, 예를 들어 도미네이션이 있다면 바위가 가장 좋은 가위바위보 전략이었다면 바위만 내면 될 텐데 당연히 가위바위보에서 바위만 내면 지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볼을 낼 테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인투이션과 마찬가지 이유로 이 게임에는 오비어스한 스테이블 아웃컴이 없어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제 게임 이론에서 접근을 하면 여기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의 유일한 스테이블 아웃컴은 두 플레이어가 모두 3분의 1 확률로 랜덤하게 가위바위보를 하는 건데, 그것도 인투이티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옵션이 3개 있고 뭐가 이길지 모르니까 난 3분의 1 확률로 내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 내가 항상 바위만 낸다면 내가 내 상대방하고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항상 바위만 낸다는 사실을 배운 나의 상대방은 보자기를 내서 나를 이길 테니까 그거는 이제 나의 좋은 전략이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게임 튜어리스트들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겪었던 게임 튜어리 환경을 게임화시키면서 이론이 시작됩니다. 이제 현실 속 죄수의 딜레마 예제를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지노에서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라던가 포커 토너먼트를 굉장히 많이 여는데, 포커 게임이 뭔지 모르더라도 이제 포커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포커 토너먼트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참가자들이 50불씩 이제 내고, 이게 숫자는 예제고요. 참가자들이 50불씩 참가비를 내고 5,000개의 포커 칩을 받아서 게임 토너먼트가 시작이 됩니다. 참가자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총 상금은 5,000불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카지노에서 머리를 써서 엑스트라 칩 패키지라는 상품을 팔아요. 5불을 더 내면 칩을 1,000개를 더 줍니다. 포커에서는 칩이 많을수록 내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칩이 많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실력이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내가 유리하니까 당연히 칩을 더 많이 살 인센티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카지노에서 이 엑스트라 패키지를 팔면 토너먼트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가자들이 5불을 더 내고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5불을 내고 더 사면은 나는 6,000개의 칩으로 시작하고, 사지 않는 사람들은 5,000개의 칩으로 시작하니까 나한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5불은 총 상금에 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참가자 100명이면 그 중에 몇 명이 이 엑스트라 칩 패키지를 사든 말든 총 상금은 5,000불로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의 칩의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죠. 전략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던가 말던가. 근데 전략 1,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이 구매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상대방은 구매를 했다면 나보다 칩이 많으니까 내가 불리해지죠. 그럼 나는 당연히 구매를 해서
그 이펙트를 캔슬 시켜야겠죠? 그럼 나랑 상대방 모두 6,000칩을 가지고 시작을 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사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면 상대방은 5,000개밖에 없는데 내가 구매를 해서 6,000개로 갖고 시작하면 내가 더 유리하니까 결국 이 포커 토너먼트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내가 사는 게 유리하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죄수의 딜레마처럼 모두 사지 않았을 때 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결과를 놓고 5불씩 더 내고 참가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참가자들은 50불만 내고 참가를 하던가 아니면 55불씩 내고 똑같은 6,000개씩의 칩을 갖고 참가를 하던가 달라진 거는 참가자들이 5불씩 더 냈다는 사실밖에 없고 카지노는 5불 곱하기 참가자 수만큼 이윤을 남겼죠. 이게 이제 포커 토너먼트들의 폴리시들을 이제 잘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참가자들을 유혹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다 좌석이 지정돼서 나오잖아요, 대부분. 사우스웨스트의 경우는 좌석이 지정석이 아니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타도록 돼 있어요. 2007년부터는 먼저 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체크인을 한 사람이 먼저 좌석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우스웨스트가 최근에 이제 10불을 더 내면 우리가 자동으로 체크인을 시켜줄게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런치를 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일단 표를 사고 그 10불을 더 내면 수동으로 체크인한 사람보다 우선순위를 받기 때문에 더 좋은 좌석에 앉아갈 수가 있겠죠. 뭐 창문 아니면 복도 쪽 내가 원하는 자리를 고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패키지를 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샀다면 내가 사서 나는 좋은 자리에 앉고 나머지가 앉으면 되니까 나는 살 인센티브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샀는데 내가 안 사면 나는 제일 안 좋은 자리를 앉게 될 테니까 나는 또 사고 싶은 인센티브가 생기죠. 결국 그런 논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패키지를 구매하고 실제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는 이 프로그램을 런치하고 레비뉴가 50%가 들었어요. 70 밀리언에서 110 밀리언으로 들어서 그런데 이 패키지의 문제점은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입장에서 이 패키지의 문제점은 모든 사람이 이 패키지를 사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좌석을 약속을 했는데 그중 분명히 좋은 좌석을 앉지 못한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대부분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를 타는데 내가 뭐하러 거기다 10불을 더 내고 좋은 자리에 앉나 나는 그냥 앉아서 갈래 아무 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요. 레비뉴가 올랐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보여드릴 예제는 Guessing Two-Thirds of Average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게임 티어리 수업에서 대부분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강사가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직접 참가를 하라고 할 건데요.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꺼내셔서 제가 웹사이트 주소를 드릴 거예요. 거기에 가서 게임을 참가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0에서 100 사이의 정수를 선택하는 거고요. 0, 1, 2, 3, 4, 5, 6, 7, 8부터 91, 92, 94에서 99, 100까지 그 중에 숫자를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점수 제출한 답에서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의 3분의 2에 가장 가까운 숫자를 제출하신 분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신 분에게는 제가 끝나고 쿠바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서 머리를 쓸 인센티브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공짜 커피를 마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구글 폼이 간단하게 있을 거예요. 숫자 하나하고 이름만 쓰시면 되고요. 그 주소는 대소문자 구분이 있으니까 대문자로 BJH라고 쓰셔야 되고요. go.gs/88bjh고요. 이제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해 주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결과고요. 20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3명이 10을 제출하셨고 1명이 0을 대셨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총 24명이 참가를 하셨고 평균은 31.33이고
평균의 3분의 1은 20.89가 나왔어요. 21을 내신 분. 네, 제가 일단 확인을 짰어. 어쨌든 아까 0을 제출하신 분 왜 0을 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원희가 추천했습니다. 네, 역시 네, 기대합니다. 혹시 이 게임 아시는 건가요? 네, 아는 분이시면 당연히 0을 생각하셨을 텐데 왜 0이 좋은 전략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기신 분들 일단 오셔서 커피를 얻어가시고 이제 게임 티어리나 아니면 이제 로직을 생각하는 분야예요. 사람들이 게임 레벨 띵킹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0에서 100 사이에 아무 숫자나 개수를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고 평균을 내면 아마 50에 가깝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한 답은 50에 가까운 확률이 꽤 높을 거예요. 이 3분의 2라는 이상한 조건이 없었다면. 그럼 아무 생각 없이 평균이 50에 가까웠으니까 나는 그럼 머리를 한번 굴려서 그거의 3분의 2인 33을 고르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생각을 해서 33을 내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생각해서 21을 생각해야겠지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레벨에서는 22, 세 번째 레벨에서는 14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은 더 낮은 숫자를 생각하게 되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0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신문을 통해서 9,000명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개수해보라고 했죠. 9,000명이 응답을 했는데 실제로 가장 높은 피크가 33, 22 그리고 0 아니면 1에서 나왔고요. 여기서 평균은 23.7이 나왔어요. 23.7에 이제 3분의 1을 해보면 이제 사실은 승자는 22보다 좀 낮은 숫자를 개수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개수한 경우는 평균이 약간 30 정도 나왔고 3분의 1을 했을 때 이제 21 정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도 이 패턴하고 비슷한데 이제 이 9,000명의 사람들보다 우리 여기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높은 숫자를 개수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K 레벨 띵킹이라는 게 사실 게임 티오리에서 게임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생각을 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걸 하면 그거에 대한 나의 가장 좋은 전략은 이거니까 난 이걸 해야지. 근데 걔가 그걸 알 거야. 그럼 걔는 내가 생각한 이 가장 좋은 전략에 합당한 자신의 가장 좋은 전략을 선택하겠지. 이게 무한히 반복이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스테이블 아웃컴이라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경우에는 양 플레이어가 모두 무한하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전략을 바꿀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구나. 이런 걸 연구하는 게 게임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준비한 토크의 첫 번째 절반 정도고요. 3분의 2 정도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의 게임을 그림을 통해서 알아봤었죠. Battle of the Sexes, 그 다음에 Prisoner's Dilemma, Paper, Scissors 이렇게 세 가지 이기전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 통해서 Guessing Two-Thirds of Average라는 게임을 이제 참가하셨고 이기신 분께는 제가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봤던 이 게임들은 모두 이제 게임 이론에서는 Normal Form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Payoff라는 그 행복 지수나 돈의 보수 같은 거를 매트릭스 혹은 테이블 형태로 표현한 거를 노멀 폼 게임이라고 해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2명, 3명 이렇게 적은 수의 플레이어가 있고 액션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 양 플레이어가 동시에 액션을 취하는 경우 예를 들어 여러분께 제가 투서드 오브 에버리지를 맞춰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뭐 시간차가 조금 있었지만 동시에 그 답을 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답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답을 낸 게 아니고 동시에 서브미션을 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노멀 폼 게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게임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다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보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게임 이론에서 다루는 가장 단순한 게임의 형태예요. 이게 이제 제 토크의 첫 번째 절반 정도 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지금 받고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게임을 2개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아까 그 사람들 전체 평균 낸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K 레벨 띵킹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그걸 스텝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숫자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사람들은 딱 인구의 평균이라는
네. 그 신문 9,000명은 아마 제가 미국에서 한 건데 그 미국인들을 이제 랜덤 샘플링을 했더니 그 9,000명의 사람들의 평균이 아까 23 정도였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평균이 3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미국인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덜 하거나 아니면 뭐 좋게 표현하자면 그분들은 이제 신문을 보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고 써서 낸 게 23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급하게 1분 안에 하세요라고 해서 한 게 30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0이 나와야 되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론하고 이제 실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제 결과에 대한 띠우리가 따로 있나요? 네, 사실 네, 왜냐면 저 게임을 만약에 그 인터내셔널 체스 플레이어들한테 시켰으면은 모든 사람이 0을 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는데 특화돼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는 참고로 다른 체스 플레이어들하고 게임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 0을 낼 거예요. 근데 체스 플레이어들한테 가서 너 혼자 체스 플레이어고 나머지는 고등학생들이야 라고 하면 그 체스 플레이어도 0을 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고등학생들이 0을 내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0까지 생각을 못할 거고 한 30 근처 내겠지? 그럼 나는 한 20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체스 플레이어들은 그 K-레벨 띵킹에 끝까지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에서 이런 레셔널리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플레이어들이 이 정도 수준의 계산을 할 수 있을 때 스테이블 아웃컴은 무엇일까? 플레이어들이 그거보다 더 높은 아니면 더 낮은 수준을 갖고 있으면 아웃컴이 무엇일까?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K-레벨 띵킹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고